요즘에 근데 그게 많던데. 감기가 은근히 많던데. 그다 감기인가? 머리 아프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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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가 잘리나 저기 조금 괜찮아. 괜찮아? 살짝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구동동지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잘리면 안 돼요. 그안 돼요. 진짜 여기 비행기 태워가지고 내가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이면 꼭 이런 격려가 한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니 너무 올렸다. 너무 했어요? 네. 네. 아닌가? 다시. 네. 공유하기. 된 거 맞죠? 이렇게. 네, 그러면 구동동지가 잘리지 않도록 춤을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 또 우리 또 깨알같은 이태원 동지. 이제 총각이 아재개가 하고 이런 반칙인데 훌륭합니다. 네. 뭐 지나가는 4살 정도 되는 애들은 거의 제 자식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재라고 할 수 있죠. 아재 기준이 그런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게 네.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당신만한 성인 자식이 있다. 이 정도 할 때 돼야 이제 비로소 아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아재 기준을 바꿉시다. 예, 여기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접니다. 첫사랑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있어. 맞아. 그래서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민욱 동지가 이제 40대면 내가 인정해 주려고 했더니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역시 증거를 들이대야 돼. 네. 얼마나 어이없는데요. 그 친구 버려. 지지야. 지지야 그거 요새 은근히 유행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야. 나 그거 한 5년 전부터 했는데 찌지 이러면서. 지지가 지지야. 뭐죠? 그 애기들한테 지지. 지지. 지저분한 거니까 만지지 마라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는 뭐 상징적인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한 27년 만에 들어봤더니 네. 적었네요. 요새 우리 또 미영 팀장님이 좀 밀고 있는 우리, 유행어예요. 네, 처음에 저 우리정에서 우리 은경님한테 네. 처음 듣고 빵 터져서. 네. 그러셨네. 네. 자, 안녕하세요. 몇 분 들어오셨나요 오늘? 6분? 예, 지금 뭐 몇 분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6분 한 분도 들어오셨어요. 중요하시죠. 그렇지만 네. 6분이면 시작치고는 괜찮아요. 그렇구나. 3명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6분. 제가 일단 초대를 좀 날리고 지금 있습니다. 열심히 네.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예. 네. 손가락이 안 보이고 있어요. 빨라요? 네, 손가락이 안 보이도록 지금 초대하고 계신 정구동 씨가 네. 지금. 네. 라이브 방송 한 4달 하더니 원래 초대할 줄 몰랐거든요. 네. 라이브 제가 방송 4달에 태훈 배워서 동지는 초대하지 초대한다. 않겠습니다. 원래 초대할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직접 초대까지 이제 하시고. 초대했는데 속도가 네. 아재가 이렇게 적응하고 그러게. 근데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게 저로 증명됩니다. 그 IT 문외한이던 제가 이제 뭐 페북을 손가락이 안 보이게 손가락이 보이는군요. 근데 아직 안 멀었습니다. 보여, 안 보여. 노력의 여지가 있군요. 페북 라이브 4달만 하면 전구동방송 한다. 네. 예. 진행하시죠. 네, 뭐 7분 모이셨는데. 자, 오늘 7월 19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원절이 지났네. 7월 19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네. 오늘 날씨 오늘도 덥죠. 좀 후덥지근하네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폭염주의보가 아. 11시 오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11시에 저는 문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침에 지하철 타니까 다 무 이러던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네요. 그거 왜 그러죠, 저는? 그러게요. 네. 혹시 북조선 인민공화국 여권 예. 위험한 발언. 네. 언제? 오토 빨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엊그저께 약간 물은 빠진 빨갱이다. 위어도시. 북한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알았어요. 여행 가능한 곳인 걸로. 예. 네팔? 네팔. 네. 오늘 빠지면 섭섭하죠.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동정.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방송을 하는 날인데
그 안희정 카톡 여러분 다 까셨나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 노란색의 안희정 카톡으로부터 그 동정 소식이 오더라고요. 네. 어쩔 나만 안 들었어야지. 아 느려. 쟤 느려. 이런. 그러니까 추가하면은 네. 그 안희정 눌러서 추가하면은 그렇게. 네. 아, 근데 이거 그 뭐 경선 이따가 기간부터 탐색해야겠어. 있었던 건데 저는 안 지우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안희정으로. 네, 계속 있었던 거. 아, 이렇게, 그랬구나. 예, 그때부터 그럼 안 까셨던 거예요? 나 지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아. 나 지지자 맞아. 아 진짜. 네. 이런 분이 초대를 이제 자기 이런 분도 이런- 초대를 한다. 네, 네. 팬 라이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할 수 있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님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청주 천안을 방문하셔서 긴급 복구를 지시하시고 비옷을 입으시고 막 지시하고 하는 그 사진들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네. 진짜 도정도 일종의 뭐 국정에 대비되는 언어잖아요. 근데 현장 중심의 도정을 한다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그 라이브가 예정돼 있던 그 증문즉답이 있었어요. 충남 네. 외고의 학생들과. 근데 그 방문을 하시느라고 라이브가 취소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그 복구 현장에 네. 네, 가시느라고. 근데 그 증문즉답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라이브만 취소가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피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과 복구에 동참한 32사단 장병들께 위로와 감사,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 카톡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제 한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그 피해이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네.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산을 이렇게 대화하고 계신 그 분께 이렇게 기울여서 씌워주시고 아니, 근데 계신 사진을 배려는 봤어요. 몸에 배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거는 꼭 우산하니까 그분이 생각나요. 누구? 있어요. 그 혼자 쓰고 계신 분. 누구죠? 누구죠? 누가? 난 우비는 옛날에 우비구나. 박근혜하고 전역하고 그 얘기 들은 것 우비, 같은데. 아, 우산도 하나 있어요. 아. 우산도 하나 우비. 있어요. 그 김연아 같이 있다. 네. 지금 집이 아니라 큰 집에 네, 가신 큰 분. 집에. 숫자 뭐죠? 학교에 가신 분. 네? 숫자 그런가요? 있잖아. 예. 모르죠.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집에 계신 줄 너무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충남 경제비전 2030 착실히 추진 음.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네. 다른 지역보다 고용률이 높다는 거죠. 네, 충남 고용률 지금 62.6%. 진짜 근데 이게 고무적인 게 네. 원래 지방은 진짜 젊은이들이 그쵸. 지금 아예 이제 거의 실종 상태로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지금 진짜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안 되냐면 사람이 없어서 안 근데 된대요. 이거 어떻게 광고하죠? 이거 우리 충남 고용률 62.6%? 어떻게 네. 건강하냐? 어떻게 이거 저희가 이거 광고하죠? 이거? 팡팡팡 할까 제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광고하냐면 저희 방송을 계속 공유해 주세요. 62.6%. 예, 채널 고정. 이거 막 광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주에 이어 전국이 2위예요 고용률이. 그리고 실업률은 1.9%로 전국 평균 3.2%포인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민선 6기 외자 유치 목표도 100% 달성 완료. 네. 이게 한국 경제 인터뷰를 이제 참조하시면 더 네, 자세한 네. 이제 기사가 나올 텐데, 이거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이미 자랑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그거는 이제 네. 퍼날라야죠. 저희가 우리가 매체가 네. 다양하니까 그렇죠. 다양한 유튜브에 매체를 올리면은 네. 광고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그- 좀 강조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집단 행동이라는 말도 창안을 해서 꼭 혼자 다 한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이런 조급해서 막.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또 일도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린피스 그 회장 여자 그분 누구죠? 린다였나?
예, 예. 방문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재생에너지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기사도 우리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들 보셨는데 새 정부의 뭐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충남형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충남도와 공동의 목표를 갖는 아시안그룹을 만드는데 그린피스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니 저도 예. 제 트위터를 하는데 네. 뭐그 짹짹이 뭐 이렇게 얘기해 갖고 네네. 그 스틸버드라고 있잖아요. 팀 스틸버드. 예. 네. 근데 거기에 또 영어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번역도 한번 켜보고 아. 저도 또 예, 거기에 이제 아무튼 맨 끝에가 뭐 네. Let us go together인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함께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안지사님이 책에다가 이제 사인해서 우리 공유해 주셨던 네.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 좀 가자. 콩글리시로 아. 영어로 해갖고 한번 답을 달아놓고 그랬었어요. 함께 네. 가자. 제가 Bring Us Together라고 제가 미루고 있는데. 많이 미네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린피스가 저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또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환경단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제휴라는 측면에서 또 일종의 이제 그것도 그 지방자치정부의 수장으로서 외교적인 성과를 가진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피스가 갖고 있는 어떤 색채 자체가 좀 과격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대기 오염에 관련된 게 충청남도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슈를 선점하면서 상징성 있는 어떤 뭐 외교라면 외교 뭐 이걸 민간 외교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다가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지금 그런 정책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네, 한 또 모양새도 되고 또 그럼으로써 또 문재인 정부는 안희정 지사님의 그 지방 분권 정책이랄까요? 그런데 또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된 어떤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그죠.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이제 뭐 도지사로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선은 도정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정 이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이제 자기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원으로서 현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쵸. 측면이 또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조화점을 찾으면서도 결국은 뭐 도지사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 이거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보여서 네, 저는 균형을 그 점은 잃지 참 않는 마음에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음. 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님의 어떤 도정의 네네. 아유 근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좀 동정. 더 이제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아직도 이제 샤이한 느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안희정 다음에는 지사님의 뭐 동정 더 알리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 수요일 날 하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저희가 혹시 미처 찾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희정의 임시정부, 네, 원추. 오늘은 어색한 개그 좀 먹히네. 네, 아이 원추. 다들 컨디션이 좋대요. 좀 두통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주제 뭐냐? 핫 이슈, 핫한 핫 이슈. 네. 뜨거운 감자죠, 지금. 소방직의 처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많이들 유튜브나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지금 밴드나 이런 데서도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찬성이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뭐가 좋냐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에 뭐 반대하는 거냐 막말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정리의 달인 태훈 동지가 정리 네, 한번 해주시죠. 정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태는 안지사님이 불러온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울 때 소방직 공무원이 열악한 지위에 있으니까 그 처우를 개선하자는 게 이제 공약 내용 안에 들어있던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예산안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삽입시켰는데 증원되는 공무원의 상당 부분은 이제 소방직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얽혀서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태클을 걸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안 지사님이 그 뭐 자치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치분권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되는 것도 있고 현재 17개 시도로 돼 있는 게 광역권으로 통폐합해서 이제 어떤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500만에서 2천만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자치정부를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돼서 거기는 뭐 재원의 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정리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제2국무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걸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하기로 했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같은 것도 그 주제로 삼아가지고 서로 토의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시를 들어놓은 거를 키포인트는 네, 여기서 맞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방분권으로 개편될 경우 이게 이제 이 경우 이게 예, 맞습니다. 포인트가 네, 되는 네. 건데 그럴 경우에는 소방직에 관한 부분도 뭐 지방분권에서 우리가 자치 제2국무회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예를 든 것 뿐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게 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이제 막 논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태훈 동지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남고문님이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뭐 그래서인지 지금 안지사님의 말씀이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이게 걱정된다고 유유 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를 제기한 타이밍이 그렇게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정도 후폭풍까지 그렇죠. 맞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안희정 지사님의 지금 이제 오로지 관심사는 자치분권 제2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제2국무회의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는 그거에 지금 그게 집중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원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처우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앞에 불난 거잖아요. 그거를 중앙에다 물어보고 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 사태 나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배영희님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당장 아버지 쓰러졌는데 큰아버지 찾고 뭐 언제 개통 밟고 이러느니 이제 자치정부 자체 내로 우선 급한 부분은 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그 현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슈가 아까 그렇죠. 그런 공약사항이나 처우 개선 뭐 이런 거하고 맞물리니까 그럼 처우 개선하겠다는 그 뭐 현 정부의 의지에 태클을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에 대해서만 좀
그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처우에 맞춰져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니 처우도 뭐 국가직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처우의 포인트가 너무 지금 여론은 집중돼 있는데 지금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했을 경우, 지방직으로 했을 경우 어떤 효율성 갖다가 논리로 그거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 여론은 그러면 뭐 지금 소방대원들은 소방병원도 없고 장갑도 어떻게 뭐 사서 써야 되고 이렇게만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그런 처우 문제 갖다가 지금 여론이 되게 형성이 돼 있는데 뭐 그러면은 아플 때 그러니까 지방직과 국가직의 어떤 그 나눠져 있는 걸 가지고 효율성 내지는 뭐 합리적인 그런 걸로 설득을 하기에는 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때도 안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굳이 네.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차피 국가직으로 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이 고향인데 울산에서 근무하면 전화하면 울산에서 와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큰 문제라고 네.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소방직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냐라고 사람들이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때 결국은 예산 문제였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왜 지방직으로 둬야 되냐. 차라리 국가직으로 가서 중앙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죠?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후폭풍 근데 얘기도 그 있고 뭐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어떤 위기나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거를 해결을 할 때 국가 통제보다는 지방 통제나 재난, 그러니까 소방에 불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통제하니까 그런 지방에서 지방직화했을 경우에 더 효율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그런 걸로 설득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처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더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있고, 이제 예. 지방직이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고 장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기본 상태가. 돈이 문제군요. 돈이. 결국은 네. 돈이 문제인 거죠. 네. 이제 지금도 이제 댓글 올라오시는 우리 동지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방정부에 배분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떤 절대적인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돈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연방세 수준의 자치분권이 이룩된다면 그때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입체적으로 논의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 상태 수준을 놓고 얘기할 아까 필요가 없죠. 우리 미영 동지가 사회 보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개편될 경우라는 이런 전제를 놓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건데 이 전제는 쏙 빼고 난 다음에 왜 이 말을 해갖고 처우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정적인 대응인 거죠.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네네. 일반 사람들한테 지방분권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당장 눈앞에서 소방관들이 장갑도 이렇게 뭔가 공인되지 않은 장갑 끼고 그렇죠. 네. 뭐 앉아서 컵라면 먹고 뭐 그런 이러고 사진 있는데 막. 지방분권이 네. 될 경우 이렇게 하는 네. 게 사실 그 전제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폭풍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전제 자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좀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파고치는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았을 텐데 맞아요.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지방분권 자체가 그런 면에서 약간 타이밍이 그렇게 그죠. 좋진 않았다. 그렇죠. 이게 지방분권 자체가 더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고 우리 자체도 지방분권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뭐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더 논의가 많이 된 상태에서 그 지방분권 되면 소방직도 이렇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더 논의가 많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라면
또 달랐을 수도 있겠죠. 이게 네. 절실함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 자신이 편견을 아주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편견이 있는 게 생물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전에도 이제 다른 주제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안희정 지지자이기 때문에 안희정의 자치분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좋은 게 되게 많아.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국민 대중은 사실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 정서의 눈높이에 맞게 좀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근데 좀 이런 지혜로운 생각도, 대처가 네. 아닐까. 우리도 이런 그 말씀 들으니까 네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나마 안희정 지지자니까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덜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겠다고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이해도가 더 떨어지는 분들이나 또 그보다 조금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덜하신 거지. 우리의 그런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계실까?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근데 그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저는 믿어요. 믿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시기적인 선호의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이슈를 우리 뭐 처음에 아까 태훈 동지가 얘기할 때 말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그냥 예를 든 거지만 그 예시가 적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아요.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으로서. 취지조차도 네. 우리는 알지만 또 일반 대중 모를 수도 있고. 많이 하니까 모르죠. 많이 아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후폭풍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희정 지방 분권으로 머리에 이제 꽉 차 있고 충분히 아시는 근데 안희정 우리 지사님은 동지들도 거의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남궁훈님, 김희진님 다 시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안타까움은 강조해야, 토로하시네.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으로 개편될 경우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해를 이렇게 네. 풀려면 그렇지만 예. 그럼 우리는 강조하겠지만 지나갔나요? 아니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네, 우리 이미 엎드려- 경선 때 많이 겪어봤죠. 엎질러졌나요? 네. 경선 때 이미 많이 겪어봤죠. 그러니까 뭐 우프네요. 그거는 이제 쭉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시리즈로 우리가 어떤 거를 진심이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될 거니까 네. 결국은 진실은 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진실은 다 통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안 지사님이 한번 지방 분권을 위한 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자리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성처럼 이거 판때기 해갖고 와서 판넬 하나로 될까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요새는 그걸 정리해서 간결하게 올리려는 노력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PT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로드맵을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뭘 제안할 때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PT를 먼저 보여주고 로드맵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놨다면 이 정도까지 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쉬움이네요. 네. 우리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또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게 퍼나르거나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임시국회가 어떻게 끝났는데 이 두 번째 주제죠. 추경 누가 말했나 국가 정상화는 대체 언제 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네. 뭐 결론이 났어요. 오늘은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네, 났는데 국회 결론이 아니야. 뭐 국가도 네. 국가지만 뭐 이게 나라다운 나라에는 국회도 국회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상화를 국가 정상화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가 경정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이슈가 이제 결국은 타결을 못 보고 이렇게 뭐 소득 없이 임시국회가 이제 맞춰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추경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반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관련해 갖고는 물 관리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거를 환경부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뭐 임시국회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원식 대표가 뭐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도 경찰 증원 약속을 했고 뭐 다 공약 그 대통령 후보였을 때 네. 했던 그 공약이었다. 알고 보면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데 반대를 한다라는 이제 명분으로 비판을 하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네요. 근데 저는 네. 오늘 이제 방송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솔직히 대연정 생각했습니다. 전에 그렇게 됐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저는 원래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나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보수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상당 부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 진보 정권이라는 데가. 진보 여러 가지. 정권이라는 데가 그럼요. 네. 되게 이제 장점이 네. 많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효율이나 시대에 느껴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도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제 혁명보다 어떻게 보면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혁명 주체가 있으면 무력으로 상대방을 진압하거나 강제로 말 그대로 심지어는 소멸시키거나 괴멸시킬 수까지 있기 때문에 혁명 주체가 밀어붙이는 거를 반대 세력이 반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말 그대로 합의를 이뤄내거나 타협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운동하시고 이러던 분들, 운동권에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진보 정권에 많이 참여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자꾸 혁명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혁명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찍어 눌러갖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석분포를 보세요. 이제 과반수를 잡으려고 하거나 어떤 쟁점 법안에 있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20석인데 120석 갖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국민의당이 약간 좀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래도 국민의당이 지금 뭐 두 개 합쳐봤자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과반수가 약간 높긴 한데 국회 선진법에 걸려요 또.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개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혁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누구를 그렇다고 완장차고 뭐 죽상 들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옛날 같은 그런 혁명의 시기가 아니라면 결국 개혁해야 되고, 개혁하려면 타협해야 되고, 타협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틀을 깨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 안희정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정말 대연정이란 말이 아마 자유한국당을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캐스팅보트 역할을 뭐 그런 유승민은 그 당이 뭐였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른정당 같은 데도 이제 포용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공전되고 소득 없이 끝난 데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계속 합의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했나라는 문점도 들긴 했어요. 약간 그런
추미애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좀 이게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는 태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발언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국민의당 안철수 네. 문자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국민의당에 되게 적대심 보이는 그런 발언이 몇 개가 보였거든요. 머리 자르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죠. 거를 그러니까 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 웃긴 얘기야? 그거 한 말인데? 왠지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약간 좀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라기보다는 약간 네. 너네랑은 그러니까 뭔 선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란 네. 예. 네. 근데 지금까지 뭐 과거 몇 번의 정부가 뭐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대부분 다 여소야대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언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당이 이렇게 좀 많고 야당이 조금이고 이런 경우였나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뭘 설득해보거나 뭐 설득을 한다던가 이런 모양새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맞나요? 뭐 그것도 그런데 네. 그때도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을 때도 못했어요. 그냥 못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오히려 걔들은 좀 했어. 아니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네. 막가파로 그냥 했어요. 막가파로하고 그냥 막뭐 그때 통과시켜 반성을 시켰어. 네, 그러니까. 통과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하잖아요. 미디어포 통과할 때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책상 위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 올라가가지고 와 이렇게 막다가 그러니까 한 번도 끝나는. 이렇게 뭐 설득을 한다던가 협의를 한다던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걸 해봤어야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할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해볼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텐데 여지를 해볼 텐데 그런 걸 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협의고 어떤 게 설득이고 어디까지 해야 이게 내가 그 정도 하면 설득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제 우리 여당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거 설득이지. 얼마나 더 해야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 쌓기처럼 보이는데. 예, 근데 그쵸. 저쪽에서 명분 쌓기다 그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설득인 건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거 설득인 거지라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들 판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더 하고 될 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이게 통과가 돼야 설득인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정에서 내가 그거 한번 그렇게 해서 찾아갔으면 그게 설득인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죠? 조대엽이 사퇴했으면 됐지. 그쵸.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설득이었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는 그 성과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거 이루어내지 못했으면 그건 설득이 아닌 거지. 그냥 말하고 만 거지. 그냥 명분 쌓고 만 거지. 그러니까 저쪽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협치할 준비가 되지 않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언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치를 끌어내고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설득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네, 먼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협치나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정치가 솔직히 많이 더럽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식이 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네네. 그러니까 대놓고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거는 던져라, 내가 받아줄게. 사실 설득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설득이 되는 거지. 그쵸. 일방적으로 들어줘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는 그런 대놓고 하는 딜,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용납을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자체도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다 막아놓고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상 위에 올라가고 그게 뭐야? 그게 더 더러워. 나가차기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차라리 협치랑 설득 뭐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냥 살살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딜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대놓고. 네. 그게 그 정치에서 뭐 맨날 순수한 의미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오히려 진짜 정치에서 순수한 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네?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면 정치인이나 뭐 이런데 자기 순수한 의도로 얘기한 거라는데 그럼 그 순수한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정치적 의도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인 거잖아. 아니 그러면 근데 툭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에 이제 왜 노동조합 같은 거 이제 처음 만들고 이럴 때 어용노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노조는 이제 선명하게 투쟁하거나 싸워야지 그거를 이제 임의로 뭐 이렇게 타협하거나 이러면은 또 사측이 앞제비가 됐다. 이게 옛날에 일제강점기 같은데 누가 이제 부역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일제강점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한국전쟁이 내전이다 보니까 또 어떤 때 이제 공산진영이 점령했을 때는 또 완장 차고 있다가 또 자유진영이 점령했을 때는 또 뭐 국군의 뭐가 되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쌓여가지고 어떤 부분을 타협을 하는 거를 비겁하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는 좀 깨고 해야지. 예, 네. 그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자는 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정치는 그거 같아요. 협상하는 거. 음. 협상하는 게 정치인 것 같아. 내가 뭘 주고 뭘 얻을 건지를 잘 딜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무조건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게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대의제라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의제가 뭐예요? 내가 싸우고 싶은데 내가 맨날 갖고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싸울 사람한테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관철시켜주는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뽑아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갖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얻도록 싸워야지. 지금은 우리가 비효율이란 게 뭐냐면 싸우는 거는 주구장창 싸우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타협점을 찾아서 진도를 빼야지 내가 뭘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 얻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 시스템이 뭐냐면 서로 발목 잡고 싸우는 것까지는 싸우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거꾸로 때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이 관행이 반복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처럼. 이게 이성을 유혹할 때도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시간 투자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큰 이슈가 걸려 있을 때도 뭔가 주고받는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 주고받는 게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오픈돼야 한다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치 정책적으로 그렇죠. 뭐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양보하고 그럼 뭘 주고받고 이게 오고 가고가 이제 오픈이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아니라니까. 이거 선명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 우리 입장 생각해봐요. 그 민주당에서 뭐 뒤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뭘 하기 저거 분명히 어떤 정책적으로 약속을 하고 정책이 타결이 됐는데 그게 뒤에서 야합이 되고 지네들끼리 뭐 어떻게 했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뭐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나요? 그게 정석이고요. 네, 그게 정석이지.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뉴스나 이런 데 보도될 때는 뭐 그렇지 않은 척 뭐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뭐 그래요. 그거보다 나은 거지. 더 클리어하잖아요. 오바마가 그때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한창 할 때 그 레임덕이 오려고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공화당이 의석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오바마가 딱 그 공화당 장이랑 만나고 그 하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자기가 줄 거를 말하고 우리가 얻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오바마의 그 인기는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딜과 야합의 차이는 명분이고 첫 번째가 명분이고 그렇죠. 두 번째가 공개성입니다. 그렇죠. 공개성과 명분이 다
충족되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네요. 네. 정치의 기본 그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지사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도 들은 말이지만 그 갈등의 골이 어떤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정리가 덜 되면 그 다음에 또 내전을 겪는 동안 이념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를 거치는 동안에도 또 죽임을 당한 사람, 또 많은 다수는 또 굶주림을 그와 같은 독재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 해결했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한 것이지 군부 독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재 시스템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산업을 융성시키고 이러는데 이제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걸 보는 평가나 이런 것도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진보랑 보수랑 싸워도 서로 그게 그거래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 대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독재 대 뭐 민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뭐 사측에 있다고 이제 노총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사실은 이권 대 이권이 대립하는 면도 상당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그것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우리 자체가 정당은 이권과 이권을 놓고 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이권 단체라는 점은 인식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죠. 예, 그 정당과 정당은 무슨 어떤 뭐 그런 이념이나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쵸? 빨갱이나 그렇죠. 국가 이념을 뭐 우리의 뭐 민주화를 더 이상 이제 뭐 민주당이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실현시켜주는 정당이거나 그건 아니고 뭐 한나라당이 더 민주화를 시켜주는 당이거나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일정 계층을 대변하는 당이죠. 그렇죠. 계층이라고 계층이라기보다는 그런가요? 어떤 한 부분의 국민들을 대변해주는 정책을 해야 돼. 정책. 그러니까 어떤 이권을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자유당은 그런 뭐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들의 이익이나 뭐 이권을 대변해주는 정책을 많이 뭐 한다,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중도 보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진보 정당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앞에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중도 보수를 잡지 않고는 국민 다수를 대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중도 보수를 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중도 보수를 잡을 때 가장 강력한 사냥꾼이 사실은 안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얘기해드려야 되겠네. 그 양승용님이 너무 그 세겹가로로 안희정표 소통협치로 틀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 소통협치를 통해서 아까 있었던 깊이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대립이 극에 달해 있는 그와 같은, 근데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하고 연결되니까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6.25 전쟁 때, 뭐 월남 전쟁 때 내 남편을 잃은 어떤 그 아주머니가 계시면 그 아주머니한테 웬만한 걸 가지고 설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뭐 다른 데서도 내가 5.18 때 어떤 가족을 잃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뭐 이렇게 설득해갖고 여기서 뭐 장점도 있다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되, 근데 계속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어갖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님은 또 그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만 그런 상처의 치유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도 아니, 하시고 저는- 사실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흘러왔잖아요. 네. 제대로 우리 한국민이 그런 어떤 한국 근대사에서의 그런 어떤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치료와 위로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런 안 그렇죠. 좋은- 아니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가 하냐? 내가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은 그거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말 수가 못해요. 없어요. 네, 말 못하죠. 없어서 저도 이제 좀 아까 다른 말은 술술 나오다가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다 못 나왔는데 이제 안희정이란 그릇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도 이제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이제 고문도 맞죠.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MB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MB랑 악수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참모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안희정 지사님의 뭐 트위터나 이런데 아이디가 스틸루트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담금질이란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 범민이나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달아오른 새가 망치를 맞아가지고 담금질을 해서 그냥 무쇠가 강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그 과정을 극복하고 더 승화된 형태로 무언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담금질이란 얘기를 그런 뜻으로 얘기했고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묘소를 매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매일 올라갔다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제가 동지로 믿거나 뭐 심지어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느꼈다면 원수 갚을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매일 오르내리면서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 사귀고 결국은 대승적으로 승화시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꽂힌 거거든요. 안희정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뭐 안희정 개인을 숭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듬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서 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치유할 건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가진 정치인이 많지는 않아요. 뭐 제가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거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 뻥이네. 네. 아니 어제 우리 냄비받침에 안 지사님 지난주에 재밌게 다 잘 봤는데 어제는 우리 추미애 대표가 나오셨더라고. 근데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에 참가한 거를 또 자기도 또 뭐 변명해요? 삼보일배하면서 변명하죠. 정치인은 변명해야지. 근데 삼보일배하면서 자기가 뭐 혈압 떨어져 갖고 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난 뭐 종합적으로 납득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근데 아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안희정이라는 입을 통해서 한다. 안희정이라는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대단하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왔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게 정치적 자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떠한 전제 사실이나 뭐 협치를 이루어낸다 그래도 결국은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겹쳐진 이렇게 찢어진 우리 사람들의 정서가
다시 치유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정말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뭐 적폐청산 뭐 이제 우리가 정치권을 계속 뭐 복수의 정치, 네 이것만 5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복수의 정치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보자고 사실은 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5년을 더 합기를 했어요 이제. 네. 잘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잘 적폐청산을 하시고 이제 싹 정리가 되시면 이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이제 통합의 정치를. 이건 예감인데 전 네. 추미애 씨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왜 어떤 이유로? 일단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셨어요. 네, 되게 적극. 그리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산불리배를 하기 시작했어. 왜 그런 선택을 반성한 거래.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어. 산불리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고. 되게 그 결정과 결정 사이가 되게 극단적인. 네.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일까? 그 들어보고 싶고. 어찌 보면 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민주당을 이끌겠다라는 마인드는 그러니까 계속 나 그 보면서 동영상 노동법 그거 통과시킬 때 막 문 걸어장 그거. 저 그것도 한번 그 어떤 마음으로 문을 하셨는지. 걸어장 건지. 뭐 그것도 그러니까 참 그런 듣고 싶어요, 저는 직접.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이시다. 네. 그렇죠?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어 한번. 그래서 뽑히나? 한번 극단적인 민주당 구사 한번 가봅시다. 잘 안 오신다 싶죠. 아니 근데 이번에 뭐 머리 자르기 그 발언도 그렇고 국민의당하고 이제 좀 대척점에 서는 발언들을 하고 이랬던 것이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대 메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대엽 씨도 그렇고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제 그 대상의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이 임명을 강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에 협치가 깨진 거 아니냐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 쓰니까 그거를 자기가 미리 깨버려가지고 어차피 깨질 거 아니었냐. 아니 정치인은 나중에 일이 결과가 난 다음에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다 한 거야 원래는 몰랐지 막 이렇게 하는 말은 저는 다 좀 신뢰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그게 이제 문펜을 땡겨가지고 본인이 대권이나 최소한 서울시장 행보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자기 정치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뭐. 저는 그분의 선의는 믿습니다. 재미있는 분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듣고 보니까 재밌네요 진짜. 아니 뭐 되게 행동이 극단적이야. 그냥 팍 질러놓고 그냥 뭐 나몰라인 건가 봐요. 그런 캐릭터가 잘 없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막 확 던져놓고 그냥 던지는 거 되게 잘해요. 던져놓고 뒤돌아 그냥. 국민의당 발언할 때 되게 던져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협치의 파트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격이 되게 막 열정적인가 봐.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여기 초대하라는데요. 안희정 지사님 나오시는데. 저희가 거절하겠습니다. 출연료 저희가. 네. 왜요? 한번 해요 인터뷰. 인터뷰 한번 해요. 못해. 그냥 물어볼게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못해. 참여를 못한다고. 여기 초대하라, 뭐 토사구팽이 있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네요. 네. 네. 아이고 근데 뭐 어떻게 안희정 네 세 번째 주제. 거의 뭐 틈틈없이 주제잖아.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 노무현의 꿈이었죠. 노무현의 꿈. 2003년에 기자실 개혁.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네. 그때 어땠나요?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노무현의 그 기자실 개혁하려던 그때 시도를 이제 기억하시나요? 저도 뭐 세세히는 기억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우선은 이 기자실이라는 데가 일종의 공공 공간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관행에 딱 젖어 있어가지고 이런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들이 자기 이제 이런
칸막이 있는 책상 하나 놓고 기자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타적으로 몇몇 신문사 또는 방송국만 이렇게 기자실에 그 있을 자격을 얻었어요. 회원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회원이 되려 그러면 그 앞에 기존 회원사에서 투표를 해갖고 쟤는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 예. 요건이 막 있고 그게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닌 승인제였다는 거죠.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 같은 그죠. 오. 국제 그래서- 표준이 국제 표준. 네, 그런 정도 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어떤 뭐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그걸 공공공간으로 해가지고 브리핑룸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레스룸, 뭐 브리핑룸. 네네. 그래서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발표하고 거기에 출입은 뭐 기자라 그러면은 뭐 일반 국민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고 그런 공간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들. 관공서들 이런 데도 이제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은 일단은 배타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뭐 저건 뭐 사이비직 기자까지 다 들어오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를 달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는 쪽으로 자꾸 기사를 비토를 쓰고 하고, 예. 이렇게 돼갖고 그게 나중에는 뭐 그때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어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수 언론의 대표로서 이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고 뭐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고 이런 국면이 돼가지고 뭐 탄핵을 당하거나 이런데도 그 영향을 언론의 미쳤죠. 네.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중론이었죠. 결국은 이루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하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랬던 거죠. 이제 우리가 보수 정권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87년 이후에 DJ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당 진보 세력이 또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진보 세력 중에도 마이너에 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까지 되면서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주류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노무현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던 뭐 그때 청와대 386이나 이런 신진 세력이 정통 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진보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격이 들어오고 이랬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무현을 추종하던 그런 신진 진보 세력이 좀 고립돼 갖고 소수화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탄핵으로 상징되는 탄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적극적인 개혁이 좀 그 실패하고 끝났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 씨랑 언론의 싸움은 노무현 씨가 후보일 때부터 경선 후보일 때부터 시작됐었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광주 연설 네네. 언론에서 한마디 한 적이 있죠.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떼라.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네. 그 장면 저 봤어요. 영상. 네. 결국 자기는 언론을 뭐 탄압할 생각도 없고 탄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에서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나름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한 건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실 개혁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공간을 독점하고 거기 네. 들어오려면 그 사람 이미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직관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대표적인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적폐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제 그게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어나온 전쟁의 2차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군요. 이거마저 또 수용해버리면 네. 저놈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우리의 1차적인 패배인데 우리가 또 질 수 없다. 기득권의 기득권 세대. 2차 패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격화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를 다 세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안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네. 충청남도 도청의 기자실이 또 문제가 되고 최근에 또 몇몇 기자들은 그거하고 연관되는 건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충청남도 도정이나 특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득권을 침해한다. 뭐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돈되는가. 그래서 논리를 한번 봤어요. 왜 기자실 통폐합해갖고 그런 브리핑룸이나 프레스룸으로 만드는 거를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사이비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기자증 갖고 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뜯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청 출입 기자 이러면은 뭔가 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신력은 부여받으면서 그거를 나쁜 짓에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명분을 또 갖다 대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자다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보수를 못 드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는 해요. 근데 아까 태훈 동지가 얘기했듯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도청이라는 공적 공간을 몇몇 신문사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또는 영리회사인 경우가 있거든요. 또 법인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몇몇 사적 단체인 거잖아요. 사적 회사 또는 그런 개인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 사업자 등록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청의 일부 공간을 몇몇 언론사가 배타적으로 자기네가 사용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부작용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도정에 정책 나오면 딴지 걸고 심지어는 정책을 폐기하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이 또 어떤 정보를 독점하는 거지. 도청에서 나오는 정보 같은 것들을 독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폐해가 더 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결국 이것도 일종의 개혁인 거죠. 근데 그 개혁을 지금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진즉 시행이 됐으니까 김영란법 때문에라도 이제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쨌든 도청이나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 운영되는 그 프레스룸 기자실은 이제 세금으로 꾸며지고 제공이 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직원까지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여직원까지 여비서처럼 그러니까 직원까지 배치되는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어떤 그 몇몇의 기자만을 위한 거다 이러면은 사유화돼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영란법에 당연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 문제 소지가 있다 해서 이제 많은 관공서들이 이제 그 오픈을 해야 된다, 프레스룸으로 이제 그 오픈을 해야 된다 말이 많으니까 이제 점점 한 곳, 두 곳 이렇게 오픈을 하는 추세인 것은 맞아요. 지금 제가 알아본 현황으로는 좀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는 일단 프레스룸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서울시는 지금 그냥 기자실 운영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뉴스를 찾아봤는데 의왕시는 기자실을 개방을 했네요. 지금 2017년 2월에. 네,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참
정책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난 김영란법이 여기도 적용된다는 건 또 그러니까 오늘 김영란법이 참신한 느낌이네. 네. 기자들이 되게 반대. 결사반대죠. 네. 결사반대. 얼마나 되게 뜻밖의 반대고 반대인데요. 지금도 아직 부정적인 게 많이 막 네. 왜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이 됐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네. 진짜 막 이런 맞아, 기사들이 맞아.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개선된 방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긍정적인 것 되게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뭐 모찌 얻어먹고 막 그러려고 그런 줄 알았지. 기자실은요? 기자실 이런 거랑 거의 그래서 몰랐지. 아니 사실 또 그러네. 기자실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네, 진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지금 많이 오픈하려는 취지에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제 기자실 오픈에 대한 저희 시민들의 그 입장이랄까 그런 것도 뭐 공적 공간의 사유화에 동의할 주권자가 과연 있을까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어떤 기사의 이제 기사의 그 한 문단을 봤어요. 그죠. 아니 어떤 네. 기자님들은 뭐 그렇게도 글 쓴 거를 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좀 살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취지는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적 공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시대사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도 기자니까 아까 그쵸. 네. 사이비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준동하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은 좀 경계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쓰신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게 사이비 기자는 국가법으로 다시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네요. 네. 네, 기자실을 제공하냐 안 하냐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죠. 협박해서 뭐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는 사실 형법 위반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때려잡으면 이제 돼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충남도에 같은 경우는 기자실을 뭐 이제 오픈을 하냐 안 하냐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오픈을 하려면 공사비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예, 받는구나. 예, 그렇죠. 그 예산을 근데 그 예산을 그 청사 리모델링 하는 그 계획에 대한 심의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아마 도의회에서 그 네. 심의를 벌였나 봐요. 근데 그거를 부결을 시킨 거죠. 1차로. 예, 그러니까 그것이 기자실을 오픈하는 걸 부결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근데 해석을 이제 한 거죠. 예. 참 그게 우리가 이제 헌법 원칙 중에 언론의 자유, 사실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나게 탄압받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8.15 해방이 되고 난 이후서부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유당 때도 탄압이 있었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특히 그랬고 얼마 전에는 뭐 블랙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까지도 어떤 언론에 대해서 이제 견제나 탄압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하고 또 자유권을 보장하다 보면 그게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아까 사이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남용의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또 어떤 언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론 기업이라 그래서 저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용인되는 것인가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니까 언론도 이제 일종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그 상대방 세력이었잖아요. 조중동이라는 데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자유라는 부분 하고 또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을 좀 병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떼 갖고는 생각하는 그렇죠. 게 자유에 따른 책임이 무섭다는 거를 안다면 예,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탄압받아왔는데 탄압받아왔던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스스로 반납하시고 자유를 얻은 많은 걸 분들. 얻어가신 분들 네, 뭐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거라서 근데 진짜 언론도 환경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죠. 네, 옛날에 옛날에는 이제 글자, 텍스트로 많이 맞아요. 알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로 많이 알리는 거고 그리고
진짜 많이 바뀐 거는 이제 텍스트보다는 SNS로 많이 알리는 그런 게 많아지고 네. 오히려 텍스트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없어지는 추세가 많아지거든요. 지금 뭐 기자들 저는 기자들을 잘 모르는데 언론의 어떤 그런 절실함 같은 게 전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 그러기보다는 절실함이 필요가 없는 게 네. 저희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정보를 알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뭔가 특화된 그 일반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는 자기들만이 그냥 알릴 알리지 수 있는?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한 그게 팩트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보내주는 게 기자의 임무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팩트냐 아니냐에서만 전달하는 거에서 기자가 거기에다가 뭘 더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보를 생성하고 네. 전달할 수 있게 된 이 판에 이 판국에 기자는 맞아. 거기에 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판에 기자들이 네. 오히려 우리가 정보를 취급하는 엘리트로서 오히려 뭘 할 수 있을지. 주요한 여론을 우리가 리드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아까 이렇게 호인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확한 팩트인지 팩트인지 아닌지 말 이걸 판단은. 가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음. 이런 데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JTBC의 저 오대영 기자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팩트 체크 이런 걸로 좀 명성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분이군요. 근데 그 양반이 지난번에 저도 패친이라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세계 팩트 체크 대회가 있더라고. 그런 언론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팩트 체크하는 것도 이게 어. 그 세계 흐름인가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선거전 할 때도 이게 팩트가 맞냐 틀리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하긴 그래서 9단계만 거치면 그 네. 트럼프의 거짓말 9단계만 거치면 거짓말도 사실이 되게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알다 보니까 그 상식들을 되게 많이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 쓰는 게 어려워지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무슨 말을 쓰더라도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임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그렇게 알아서 추진하게 하시겠죠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리고 옛날보다 글 자체도 좀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필력이 떨어지셨어. 옛날에 필력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실력 수준이 많이 이제 아니, 근데- 대중의 향상이 그러니까 옛날에 기자분들은 작가 수준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 아, 기자 출신이면서도 그죠. 뭐 소설을 낸다거나 네. 다 시를 쓰던가. 기문이죠. 이게 심춘문예에 당선된다거나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인문학이 발달되면은 기사 같은 게 발달이 되거든요. 근데 네, 네. 인문학이 죽은 것도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이 부실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이거 기자들에게도 철학이 없고 그러니까 철학이 예. 없으니까 그 기사 팩트 체크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더해지는 게 그렇게 없는 끝나는 거예요. 네. 자기 철학이 없어서. 그리고 뭐 우리 같이 함께 하신 동지들 의견 좀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양승용님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언론에 계시네요. 상당히 비판적이시네요. 정보를 독점하고 왜곡하고 네. 여론 호도하고 네, 다 일러줄 거야. 예, 그 정경유착에 이제 네. 언론도 한몫하고 백화점, 있다. 비리백화점. 네. 그래서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기자실 통합하고 이러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좀 다스리는 면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배영희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배영희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하는 게 네. 확 느껴져요. 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네, 오늘 김방성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6분, 처음에 6분 시작했는데 또 아, 6분이네요. 아니요. 이게 중간에 막 아까 그 남궁우님도 그렇고 이제 끊기고 이랬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전화도 와가지고. 네, 아유, 저희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차단을 이제 해놓고 했어요. 저희가 점점 좀 나아지고는 네.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건 뭐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너무 6분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또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도 더 감사하고 예. 나중에 네. 보실 분들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보실 분 이거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어마무시해, 어마무시. 어마무시. 그래도 진짜 의외로 네. 100분 이상이 보시더라고요. 이거 그 숫자가 이거 뭐죠? 그 숫자가 1000이 넘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런 임시정부 것도 있죠. 페이지에서는. 나중에. 네. 음. 아무튼 유튜브도 오늘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평일 저녁이 아닐까.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로 또 만나요. 네, 우리 또 제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주제도 개진해 주세요. 네, 글 그러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안녕. 같이 그 주제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